대규모 한옥 리조트를 짓는 건설 현장입니다. 한옥에 들어가는 목재는 7년 동안 건조한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잘 마른 나무를 써야지 나중에 비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지붕에 얹은 기와도 굽는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색을 품고 있습니다. 목재를 한 7년 정도 충분히 건조를 시켜서 짓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침업 방식, 다듬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좀 새로운 철물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좀 그런 새로운 기술도 같이 이제 병합해서 짓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나무 향이 가득한 실내는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과 서구적인 건축 기술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냉난방과 공조 설비는 천장 위에 감춰져 있고 방과 화장실 등 생활 공간은 현대 건축의 편리성을 살렸습니다. 이 한옥 한 채를 짓는데도 설계부터 건축까지 10년 이상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멀리 내다보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인데요. 통계청은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이던 출산율도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이렇게 학자들 만나보면은 한국 사례들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야, 한국 사회는 집단 자살 사회냐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그런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인적 자원의 감소가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하고 경제 성장을 퇴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 수도 2020년 22명에서 2030년 39명, 2040년 61명, 2070년 101명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납니다. 사람이 체형이 달라지면 옷을 다른 것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안 좋은 체형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계속 지금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인구 감소는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닥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선이 있으시면은 현재 최소 5천만은 유지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준다 그래도 4,500만 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게 이렇게 팽창 사회를 많이 살아왔는데 줄어드는 사회 경험은 많이 안 했거든요. 4,500만 정도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70년 3,70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인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 명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리 시내에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며 즐겁게 뛰놀고 있습니다. 축구장 주변 트랙에서도
많은 학생이 달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주 수요일은 학교 수업이 아예 없거나 오전 수업만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배운다고 합니다. 비싼 사설 학원도 있지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곳도 많아서 학부모가 큰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Le choix par l'école de l'inscrire à ce qu'on appelle le centre de loisirs, qui le prend en charge le matin dès 8h30 si on veut, jusqu'au soir 18h30. Là, on peut dire que la mairie prend quasiment la totalité du coût de l'activité. 연극 배우인 트리아카 씨는 초등학생인 아들 위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옵니다. 위고의 엄마 기혜 씨는 파리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함께 살고 있지만 트리아카 씨와 기혜 씨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고 시민연대 계약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Le pacte, c'est une sorte de contrat signé en mairie entre deux personnes. On va dire que c'est à mi-chemin entre le mariage et la vie et l'union libre. Voilà, ça permet d'officialiser un petit peu une relation.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되는 시민연대 계약은 부부와 비슷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의 독특한 가족 형태입니다. 서로를 부를 때도 남편이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Non, on dit. Moi, je dis souvent mon compagnon. Voilà. Et ma compagne. On dit plutôt mon copain, ma copine quand on est ensemble depuis pas très longtemps. Et puis après, quand on vit vraiment ensemble, on peut dire mon compagnon, ma compagne.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함께 살다가 7년 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시민연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Je suis vraiment. Je crois que j'ai jamais été aussi heureuse que quand j'étais enceinte. Et après, quand il est né, tout ça, c'était aussi des énormes moments de bonheur. Et encore aujourd'hui, parfois, moi, le soir, pour m'endormir, je repense aux meilleurs moments de la journée. Et il y en a beaucoup avec Hugo, quoi, en fait. Pour moi, c'est un rayon de soleil. Plus qu'avec moi, en fait. Hein. Mais non. Mais là, je me pose la question de maman. Donc, je parle de maman. 프랑스도 과거에는 결혼을 통한 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1975년에 친권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C'est-à-dire qu'avant, on était vraiment dans un système où le père avait le pouvoir de décision sur ses enfants. Et donc après 1975, l'autorité parentale est partagée. La mère a elle aussi autant de droits sur les enfants que le père. Donc ça, c'est quand même un grand tournant. Il y a quand même ce tournant qui ouvre la possibilité pour les femmes de s'émanciper économiquement, de s'émanciper du mariage, de s'émanciper d'une forme familiale très conservatrice. 1999년에는 시민연대 계약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성 남녀가 결혼 대신 선택하는 비율이 93%나 됩니다. 지금 프랑스에는 결혼한 가족, 시민연대 협약가족,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등 4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C'est-à-dire qu'on a vécu longtemps en France avec un modèle familial qui était un homme, une femme se marient et après s'être mariés ont des enfants. Donc ça n'existe plu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moi je suis adjoint à la maire de Paris en charge de l'éducation, de la petite enfance et des familles et pas de la famille. Voilà.
et donc des familles parce que je prends en compte les différents modèles familiaux en tant que tels.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키네 씨는 이스마엘과 에스테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Stéphane, Ouais. tu veux un câble ou un huitième? Un 8e pour commencer. Vous avez commencé? Vas-y, tu me brûles avec le truc là. 시민연대 계약으로 함께 살던 아이들의 아빠와는 2년 전에 헤어져서 이젠 한부모 가정이 됐습니다. 두 아들은 일주일씩 번갈아 아빠와 엄마 집을 오간다고 합니다. On ne peut pas entrer. Ils ont toujours su qu'on n'était pas mariés en fait. Et donc un jour ils ont dû nous demander si on était paxés ou pas. Je sais même pas si Esteban est au courant qu'on était paxés et qu'on s'est dépaxés. Je vous dis c'est un peu un non-sujet dans le quartier en fait. Mardi, tu nous rejoins?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헤어지는 건 시청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가 끝이었습니다. Après, je quitte la fac vers 17h. Enfin, je parle pour nous, pourquoi on ne s'est pas mariés? Parce que c'était quelque chose de plutôt lourd. On porte le nom de l'autre, on est mariés, c'est mon mari, ma femme. Je trouve qu'il y a une culture du mariage qui est... je trouve qu'il est un petit peu lourde en fait.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 계약이 한 해 약 21만 건으로 결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프랑스 사회의 생각입니다. C'est que lorsque les structures familiales sont rigides, eh bien c'est défavorable à la fécondité. Les structures familiales rigides, c'est-à-dire un pays où on pense, où l'on croit qu'une vraie famille c'est nécessairement un mariage formel, que pour avoir des enfants il faut être marié. Au fond, je dirais que le familialisme traditionnel et antinataliste de fait. Et les pays où il y a des conceptions les plus souples des relations familiales sont aussi les pays avec les plus forts taux de fécondité.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신생아 가운데 63%가 비혼 출산, 즉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가족 정책은 철저하게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 60% des enfants naissent hors mariage. 60% des enfants naissent hors mariage. C'est-à-dire que, du coup, il y a une décorrélation entre le fait de se marier et le fait d'avoir des enfants. Si c'est un couple, soit une personne seule, soit un couple qui n'a pas d'enfants, il n'y a pas de famille. C'est vraiment l'enfant qui fait la famille. 프랑스는 이미 1945년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Parce qu'on avait une démographie en France depuis le 19e siècle et encore au 20e siècle qui était basse, avec une faible natalité par rapport aux autres pays européens. Et donc c'est historiquement assumé en France que la politique familiale a notamment un rôle de soutien à la natalité. 가족수당은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특이한 점은 첫 아이 때는 전혀 없고 둘째 이후 자녀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월소득이 6,300유로, 약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가 둘이면 매달 141유로, 약 20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받고 3명이 되면 323유로, 4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c'est qu'à partir du deuxième enfant. Et c'est vraiment une spécificité française puisqu'il n'y a pas ça dans les autres pays européens. Il n'y a pas de condition de revenu, mais il y a une modulation selon les revenus. C'est-à-dire que plus une famille va avoir des ressources importantes, moins le montant sera important. Et après, plus le nombre d'enfants est important, et plus le montant de la prestation sera important. 가족수당 이외에 출생수당과 신학기수당, 가족보조금 등 다른 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데 연간 350억 유로, 약 50조 원이 필요한데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득세에서 충당합니다. Et des cotisations patronales, c'est uniquement sur l'enfance. Et ça a une origine historique, parce que tout au début, ce sont des employeurs, des patrons, c'était à la fin du 19e siècle, début du 20e siècle, qui ont voulu compenser les charges de famille de leurs salariés, qui sont également pères de famille.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족합산 과세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Parce que le système français d'impôt marche par part. Lorsque un adulte, c'est une part, et lorsque vous vous mariez, c'est 2 parts, et un enfant, c'est une demi-part. Et du coup, vous avez aussi des réductions d'impôts. Enfin voilà, vous payez moins d'impôts quand vous avez des enfants. 예를 들어 소득이 9만 유로인 부부에게 자녀가 2명 있으면 아빠 1, 엄마 1, 두 자녀 합해서 1로 과세 부담 가족이 3명이 되기 때문에 9만 유로를 셋으로 나눠 각각 3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과세 기준 금액이 적어지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냅니다. La France dépense alors ça dépend du périmètre que l'on prend, mais disons entre 3% et 6% de son PIB à la politique familiale, donc strictement dirigée vers les familles avec enfants. En tout cas, l'idée qu'on opère une redistribution importante des ménages sans enfants vers les ménages avec enfants est quelque chose qui est bien acté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시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센터는 시간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하라 씨는 2살짜리 쌍둥이를 이곳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Alors, non, moi j'étais en congé parental, donc je m'occupais de mes enfants à la maison et là en fait je cherche du travail, mais c'est mieux et effectivement d'avoir ce type de structure où on peut laisser nos enfants. Nous, ça nous permet aussi en tant que femmes de pouvoir retourner après au travail, de pouvoir reprendre notre vie aussi d'adulte, de femme et de rester maman forcément.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출산 전후 16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3년까지 무급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아빠도 엄마보다는 짧지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Comme ce sont des horaires qui sont quand même assez larges, de 8h du matin jusqu'à 6 heures du soir. Donc c'est très important qu'ils soient bien accueillis. Et à côté de ça, nous faisons appel à une babysitter le soir. Parce que le soir, mon mari et moi, on arrive très tard à la maison, entre 18 et 19h le soir.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3살이 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놀이방에 다닐 수 있고 육아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lors il s'agit d'une halte garderie, donc on fait des accueils à temps partiel, c'est-à-dire qu'on accueille les enfants à partir d'une demi-journée par semaine, ou le matin ou l'après-midi, et jusqu'à 3 jours. On ne va pas au-delà de 3 jours pour cet accueil-là. Alors la crèche accueille des familles qui travaillent à temps complet. La différence avec la halte garderie, c'est qu'en effet, ces familles-là ne sont pas obligées de travailler. 프랑스는 2019년부터 유치원도 의무 교육에 포함했습니다.
3살부터 공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가 육아에 덜 얽매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6 ans jusqu'en 2019. Depuis 2019, on a baissé cet âge-là à 3 ans. Donc à partir de 3 ans, ils rentrent à l'école. Ils ont des enseignants, des professeurs qui sont formés pour cela. Et puis, bien entendu, pour s'occuper de mon enfant durant toute ma journée de travail, me permettant d'avoir toujours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et de ne pas être obligé de l'abandonner au moment de la naissance des enfants. 100년 전 프랑스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1916년에는 출산율이 1.2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Dans les années 1930, inquiétait beaucoup les responsables, les industriels, les démographes, etc. Et en 1945, lorsque la guerre s'achève, eh bien, beaucoup de démographes, comme Alfred Sauvy, qui était le grand démographe français à l'époque, disaient mais il faut de l'immigration. Et il faut une immigration qui soit à la fois masculine et féminine, il faut des familles qui produisent des enfants. 그런데 전쟁 후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3.03명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Et puis finalement le baby boom est arrivé et d'une certaine manière les Français ont réglé le problème d'eux-mêmes sans l'aide des démographes, sans les politiques, c'était un peu inattendu. 1975년 이후 다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1.66명에서 2.02명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도 1.8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Et il faut aussi, et je crois que la France a eu ça, une grande continuité de la politique familiale. C'est-à-dire que si le régime politique change, si on a une alternance de la droite à la gauche, de la gauche à la droite, la politique familiale ne doit pas changer, elle doit rester. Et vous avez beaucoup de pays en Europe, notamment dans l'Europe de l'Est, l'Europe orientale, ou même dans d'autres pays, où la politique familiale a beaucoup changé avec les variations de la politique. Et donc cette instabilité ne permet pas aux parents de pouvoir investir dans le long terme, d'avoir confiance dans la continuité de la politique familiale. 어떤 가족 형태든지 아이를 낳은 가족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원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사회의 생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극심한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 굉장히 세대 구분하는 용어들이 비혼 동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남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결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이런 이제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보지 않고 이제 결혼을 딱 한 날부터 이제 한 집에 살고 이제 내가 이제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런 게 지금 청년들에게 난 연습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의 자유일 수는 있지만 근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도를 당장 개편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지금 없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2015년까지 7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망설임과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저희 군대도 공감하시겠지만 다양한 삶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느냐, 한국 사회가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는가. 부모 세대들도 뭐 서류조사 하면은 뭐 젊은이들 동거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누구 데려와서 아주 명랑하고 이제 발랄하게 아빠 나 얘랑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일단 이러면은 이제 기술소통을 하시겠죠. 결혼과 비혼 결합을 늘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구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2070년 목표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설정하고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변수들의 방향성과 또 변화를 예측해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핵심 변수로 출산율을 높여봤습니다. 지난해 0.78명이던 합계 출산율을 2.46명까지 끌어올려야 목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당 평균 3.72명, 4명 가까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율만으로는 어떤 목표 수치인 4,500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 두 번째 핵심 변수로 결혼과 동거결합을 포함한 결혼 결합률을 함께 높여봤습니다. 현재 46% 정도인 결혼 결합률을 69%까지 끌어올리면 합계 출산율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균 자녀 수 2.79명이 돼야 4,5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커플당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는 게 사회적인 여건상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인구만으로는 그 4,50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가 굉장히 버거운 수치다. 결국 세 번째 핵심 변수로 이민을 늘려봤습니다. 이민자 비율을 15.8%로 높이면 출산율 1.52명, 평균 자녀 수 1.7명으로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해외 인적 자원을 많이 이제 국내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금 인구 복원에 협력하는 모델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민족 사회, 다문화 이런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봉제 공장은 난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여성들은 모두 독일 밖에서 왔습니다. Ich bügel und ich nähe und es wird so. Ah, super, okay, genau. Und dann steppst du es hier ab? Ja. Genau, okay. 전 직원 21명인 이 회사는 독일을 포함해 10개 나라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색상의 실처럼 다인종, 다문화 기업입니다. Frauen aus Afghanistan, aus Madagaskar, aus dem Iran, aus Äthiopien, aus Venezuela, aus dem Kamerun, aus Syrien natürlich, die Ukraine. Wen habe ich jetzt vergessen? Marokko.
glaube, das war's. 5년 전 남편을 따라 이민을 온 알리 마도니 씨는 아들과 딸이 독일에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Jetzt habe ich keine Probleme mit meiner Arbeit, aber am Anfang habe ich viel falsch gemacht. Aber diese Leiterin waren sehr nett und haben viel Geduld. 이민 9년 차인 라마몬지 수아 씨는 원래 재단사였기 때문에 일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지만 언어가 큰 장벽이었다고 합니다. Das Problem ist immer wegen der Sprache. Ja, weil das ist eine sehr schwierige Sprache und dann früher zweimal pro Woche können wir Deutschkurs machen und das ist ein Vorteil bei Stitch by Stitch. genau. Und da gibt es hier die zwei unterschiedlichen Schnitt. 2016년에 회사를 창업한 프릭 씨는 독일 안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Und ich kenne viele andere Modedesigner, die auch in Deutschland produzieren möchten. Und das gibt es nicht mehr. Alles ist ausgewandert in andere Länder, wo die Produktion eben günstiger ist. Viele junge Frauen in Deutschland, die eine Ausbildung machen, sie haben keine Ahnung. Sie wissen überhaupt nicht, wie nähe ich einen Knopf an. Und dann sah ich diese jungen Frauen, die sehr viel Technik und Talent mitbringen. Unsere deutsche Gesellschaft braucht eben Menschen, die aus dem Ausland zu uns kommen, ja, weil es gibt viele Berufe, die sonst vielleicht vom Aussterben bedroht sind. 독일 정부와 연방상공회에서는 2016년에 난민 통합 네트워크라는 새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을 구하는 회사와 난민들을 연결해주는 곳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입하는 기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Wir sind 2016 mit 300 Mitgliedern gestartet und heute 2023 bei fast 4000 Unternehmensmitgliedern. Unternehmen, die Mitglied im Netzwerk sind, werden durch uns unterstützt. Das heißt, wenn Sie zum Beispiel eine rechtliche Frage haben, ob Sie eine Person in der Duldung oder in der Aufenthaltsgestattung beschäftigen dürfen, dann können Sie sich bei uns melden und wir helfen Ihnen dabei, damit Sie eben dann rechtssicher Bescheid wissen, ob die Person auch wirklich bei Ihnen arbeiten darf.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를 찾고 있습니다. Ganz unterschiedlich, also wir haben wirklich alle Bereiche und alle Branchen, aber ein Schwerpunkt liegt auf dem Bereich Pflege, also Krankenhäuser, Pflegeheime, auf dem Bereich Hotellerie und Gastronomie. Da ist ein ganz großer Arbeitskräftemangel und das sind Unternehmen, die ja schon immer sehr viele internationale Mitarbeitende beschäftigt haben. Daher sind die auch sehr offen für den Bereich. Und der Lager- und Logistikbereich ist noch ein großer Bereich. Und dann eben auch die Handwerksbetriebe, ja. 독일에서는 50년 넘게 저출산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고령자는 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해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은 1.3명에서 1.6명 사이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Und das ist natürlich etwas, was jetzt in Deutschland sehr, sehr klar zutage tritt. Es gibt im Moment einen Arbeitskräftemangel, der eben auch darauf zurückgeführt wird, dass eben demografisch bedingt weniger Menschen bereitstehen. 독일 정부는 독일에 온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7개월 동안 무료로 어학원에 다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합 과정입니다. 어학원 비용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매달 주거비 520유로, 생활비 400유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30만 원 정도입니다. Die Mietvertrag auch Bank bezahlen hoffentlich und hier ist im Durchschnitt ist viele gute
Bedingungen oder das ist sehr gute Situationen für andere Ausländer. 독일어 B1 과정을 마치면 일반 노동직에 취업할 수 있고 요리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B2, 의사 등 전문직은 C1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Ich möchte B2-Niveau erreichen in Deutsch sprechen und um einen guten Job zu finden. Ich habe in Kiew Hotel- und Restaurantmanagement studiert, so ich möchte hier einen guten Job finden. Ich sammle jetzt schon wieder eure 통합 과정에는 언어뿐 아니라 기본적인 독일 역사와 문화, 법 체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8억 유로, 1조 1,440억 원이나 됩니다. Die Integrationskurse gibt es seit dem Jahre 2005. Damals wurde das Zuwanderungsgesetz verabschiedet, denn man hat festgestellt, dass in Deutschland sehr viele Migranten leben, die nicht ausreichend Deutsch konnten, um einfach dafür zu sorgen, dass die Migranten, die dauerhaft in Deutschland leben wollen und dürfen, dass sie auch ein Mindestmaß an Sprache können, auch weitergeben können an ihre Kinder.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언젠가는 돌아갈 이방인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Und daher hatte Deutschland aber jahrelang einmal Probleme, sich selbst als Einwanderungsland zu begreifen. Also es wurde ganz lange auch von politischer Seite gesagt, 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 Das zog sich durch die ganze Gesellschaft. Es gab sogenannte Ausländerklassen beispielsweise, wo die Kinder der Zugewanderten dann hingegangen sind und in ihrer Muttersprache unterrichtet worden sind. Und weil geglaubt wurde, dass die Menschen wieder zurückwandern. 현재 독일 인구는 이민자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6살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는 40%나 된다고 합니다. Also in Deutschland arbeiten gerade 46 Millionen Menschen. So, das ist eine gute Zahl und es ist ein Rekord. Und von diesen 46 Millionen Menschen sind 10,5 Millionen Menschen aus dem Ausland gekommen oder haben eine Migrationsgeschichte. Entweder sind die Eltern mal nach Deutschland gekommen oder die sind selber aus dem Ausland nach Deutschland gekommen und leben hier und arbeiten. Das heißt, wenn wir, sagen wir mal, die ganze Zeit zu gewesen wären, dann würden uns jetzt 10,5 Millionen Menschen eigentlich auf dem Arbeitsmarkt fehlen. Weil wie will man den Wohlstand sichern, wenn 10,5 Millionen Menschen die Steuern zahlen und unser System hochhalten, wenn sie plötzlich nicht da wären.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이 2035년까지 은퇴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Wir möchten aber, dass plus 400.000 Menschen jedes Jahr nach Deutschland kommen. Und dann kann man ja rechnen. Man kann sagen, in 10 Jahren sind dann 4 Millionen Menschen zusätzlich nach Deutschland gekommen. Und das ist das, was wir wollen und das ist das, was wir brauchen, das, was auch immer alle auch in der Wissenschaft sagen, aber auch das, was die Politik sagt. 독일 사회에서는 이민 문제로 인한 갈등이 프랑스처럼 심각하게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갈등 요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민자들이 느끼는 벽입니다. In den Schulabschlüssen, dass eben beispielsweise Kinder und Jugendliche mit Migrationshintergrund schlechter abschneiden als Kinder ohne Migrationshintergrund. Mit Migrationshintergrund betrachten, die 40% unserer Gesellschaft ausmachen, wenn ihnen zur gesellschaftlichen Partizipation solche Barrieren gestellt werden und sie nicht
so partizipieren können, wie es ihnen eigentlich rechtlich zugestehen würde. 또 다른 문제는 독일 국민이 느끼는 경쟁과 박탈감입니다. Weil es gibt ja nur eine begrenzte Anzahl von Wohnungen. Es gibt nur eine begrenzte Anzahl von Schulplätzen oder von Kindertagesplätzen. Und das spüren die Deutschen schon, dass sie lange warten müssen, weil eben auch viele Zuwanderer auch einen Anspruch auf eine Wohnung haben und auf einen Schulplatz, auf einen Kitaplatz. Und da sehe ich auch mit etwas Sorge auch die nächsten Monate, weil dieser Konsens, er ist noch da, aber er wird schwächer. 베를린 시내 거리에서는 독일로 이민 온 사람들만큼 다양한 세계 각 나라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17년째 아랍 음식점을 운영해온 웨츠맨 씨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중동 음식을 좋아하게 된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Oh, sie leben sehr lieben, ja. Europäische Leute. Also habe ich Kunde 90% Europäer. Ich danke Deutschland, liebe Deutschland, Großdeutschland. Ben seni sevdim, da dünyalara bildirdim. Ben seni sevdim.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민을 늘리고 있는 독일은 지금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시사기획청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인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94%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도 65%에 달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구조는 96%가 심각하다고 받고 75%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각자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인구를 적도록 하고 평균을 내봤더니 6,457만 명이나 됐습니다.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고 사회보장 체계 지속 가능성도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인구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이번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 30대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는데 결혼하지 않겠다는 34% 가운데 24%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62%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비혼 출산을 법제화해서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6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혼 출산 문화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변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사회적인 이러한 그 삶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더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 사회 구조로 이미 바뀌어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잘 해나갈 필요는 있는 것이죠. So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timulus.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수강생 7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유학까지 왔지만 막상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Korean society or like with only Korean people, it was really hard to me to like get in and be accepted by Korean people. So I think that would be the hardest part about living here, and of course the language barrier. 졸업한 뒤 미래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저 1년 동안 여기 살고 여기 직장도 다니고 싶지만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약간 외국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회사 많지 않고 약간 비자 문제 생기고 이렇게 좀 어려워요. 아직 우리 사회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만 거꾸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 이민자를 두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미 내부 힘으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2070년에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큰 뜻을 모아서 만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인구 100년 대계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